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둘 다 의원 출신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곧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이른바 영수회담을 할 것으로도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 대표 얘기 많이 듣겠다. 윤 대통령이 달라진 소통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조간신문 보도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한 번 진술을 바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을 마셨다가 술 마신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거론되는 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해서 접견했다라는 정반대의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쓴소리. 한국일보가 오늘 3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함께 보십시오. 총선 민심 수습 나선 윤 대통령. 쓴소리할 수 있는 정치인 비서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한 거죠. 정진석 의원은 당 내에서도 다선 의원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쓰디쓴 민심과 관련된 직원 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신임 비서실장의 일성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 임명을 알리면서 하루에 2번 기자실을 찾아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선보이겠다라는 대통령실 설명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셧다운. 서울신문 1면 기사입니다. 빅5 병원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 논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 총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외래 진료 수술도 하루 동안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그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다 채우고 있는데 지금 이 무리한 업무 일정이 이어지면서 주 1회 셧다운을 논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의사단체들의 이른바 엄포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직서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의료 갈등에 대한 해법이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상등.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썼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영원, 재정 비상 속 여야 돈 펑펑 걱정입니다. 삼성 SK 반도체 불황의 작년 적자인데 법인세 1, 2위 기업 올해는 납부 안 했어요. 정부 예상치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이른바 세금 쓰는 지원금 재정 풀기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라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한 그 의제 속에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안건도 예정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고육책.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거액을 일시 지원하는 부영 기업의 모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건데요. 1억 지원금 땐 한 해 22조가 필요합니다.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 지원하면 아이를 낳는데 동기부여 될까요? 라는 권익위의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죽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면 이런 것까지 정부가 검토했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이런 거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동시에 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요즘 논란이 한창인 수원지검에서 근무했었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박성규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의 여선웅 전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이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야당과의 소통을 더 긴밀히 하겠다. 그리고 대국민 소통도 늘려가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정치인 비서실장, 이른바 대통령실 내의 레드팀 직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2번 기자실 브리핑룸을 찾아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없으시죠?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뒤 1년 5개월 만에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은 모습도 무언가 선거 이후 달라진 모습이라는 관측 기사가 오늘 많습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일성 들어보시죠.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다선 의원이라 사실 물밑에서 여야 두루두루 잘하는 인맥이 많다라는 장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용산의 거수기로 만든 장본이다 라면서 정진석 카드를 깎아내렸는데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오늘의 이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긴 했는데 통상적인 이 정치 문법을 볼 때 총리 인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뜻을 좀 물어보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힌 만큼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두루두루 다 원만하다라는 평가가 야당에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일성을 야당에서는 기선제압성으로 이렇게 비판해 놔야 총리 인선에 무언가 좀 야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더 대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인사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냐라는 나름의 포석이 담겨 있는 조금 전 야당의 비판 아니냐. 국회를 잘하는 분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 박성규 차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일리 있죠. 앵커 말씀. 기선제압하고자 하는 의도 있다고 보는데 저런 모습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이제 정치의 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치의 좀 멋이 항상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일종의 비난, 비판, 강박증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도 야도 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선은 꼬투리 잡을 것 찾고 그 속에서 뭔가 지적을 해야만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총선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제 22대 준비하는 입장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용산에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인선난에 관해서 야당하고 또 협치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입장을 밝힌 입장에서 좀 더 여유를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멋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국무총리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합니다. 예. 그만큼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국정의 운영 방향을 대통령과 함께 조정해 가면서 국정의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핵심 멤버입니다. 총리는 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총리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범위를 주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역할이 한정되기도 하고 총리의 역할은 이미 많은 경우에 국민이 경험했듯이 정부의 일종의 얼굴 마담 같은 그런 게 영향력 정도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 역할을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흠결도 있죠. 그거 무시할 수 없고 정진석 비서실장 새겨드려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던 여러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가장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정무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5선 했어요. 국회 부의장 하면서 야당과 관계를 어우르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여당의 대표도 했어요. 그때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였었죠. 야당의 대표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정무수석. 이때는 제가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 정부의 고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시 대표 이 두 분 사이가 껄끄럽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여야 사이보다 더 멀었다는 그 전설의 시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전설의 시기예요. 예. 그때 소통 역할을 맡으셨고 그때 정진석 의원이 그때 정무수석이었군요. 그러면서 아주 무난하게 두 분 사이를 이렇게 조정해내고 청와대 내의 분위기를 다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너무 박하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달라졌네요.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 묻는 것도 괜찮고 저게 17개월 만이라 그러죠. 절이하셨어야 합니다. 진작 절이하셨어야 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국민이 궁금증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외면해 왔었잖아요. 외면해 왔었는데 이제 어제를 계기로 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이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져봅니다. 그 질문 드리려 했는데 박 차관께서 답변해 주셔서 야당 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 두 번 브리핑룸을 찾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게 좀 선거 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하도 오랜만에 나오셔서 좀 낯설었는데 이런 장면이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어제같이 뭐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셨을 겁니다. 언론인들의 쓴소리도 가감없이 듣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소통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뭐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태도,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시겠다는 입장이 보여져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고 인사 자체도 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야 뭐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가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대변인은 좀 박하게 평가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이 하신 것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에게 문제되는 부분을 잘 보완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수회담 만남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그 비대위원장 하실 때죠. 피의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좀 힘을 실어주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방향이 뭐 잘못됐다 이런 이 쓴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서 과연 비서실장으로 되셨을 때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이 몇 가지 장면에서 이제 바뀌신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 내용이 바뀌었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강조하는 건 방향은 옳은데 설득되고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방향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쓴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 여전히 방향이 옳다고 하시면 그 방향을 설득하는 내용으로만 참모진이 보좌하도록 역할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방향도 틀리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 인선은 잘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에 오찬 때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듣겠다. 확실히 선거 이후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된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무수석 인선이 있는 바람에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회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좀 미뤄지고 오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확실히 좀 용산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 중 하나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아이쿠 반나절 사이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 오해 풀겠다라고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련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의원 출신. 어제 오후 3시 예정돼 있었던 영수회담 준비 회동이 수석 교체로 취소됐어요. 민주당에서 일방적 취소다.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이다라고 하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내일 오전에 연락드려서 바로 만나겠다 라며 오후에서 다음날 오전으로 넘어간 일정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즉각 천준호 비서실장 바로 연락드려서 논의하겠다라는 또 답변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별다른 성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25일에 바로 영수회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의구심을 조금 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비서실장이 한민수 대변인 그 성명처럼 약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조금 반발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진석 지금 신임 비서실장께서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충분히 이제 정무형 인사로서 그동안 계속 이제 국민들과 야당이 이야기했던 국회와 여의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해달라. 그 측면에서는 맞지만 약간 공격수 정치인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이 이제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준석 대표와도 사실은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교체가 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저는 양해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애초에 이제 그런 반응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충분히 없어서 이거 뭔가 기조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유감 표시를 했지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철호 수석께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약간 실수인 것 같다.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자.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뒤늦게 약간 수습을 하신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신임 총리에 대한 것도 야당 대표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신중 모드인 점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제 이런 답변했거든요. 이 대표와 영수회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 형식적으로라도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총리 인선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수회담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이 술판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가 검찰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자 이번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나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또 새로운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쎄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뭐 새로운 주장들을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언제까지, 선고 때까지 이런 주장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번엔 새로운 회유 주장 함께 보시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사검사가 연결해서 내가 만났다. 그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며 나를 설득했다.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를 멈추겠다라고 검찰이 약속했다는 내용을 나에게 얘기했다. 나에게 회유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검찰도 그리고 변호사들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지검 검사가 추천한 바 전혀 없고 이화영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화영과 그 가족 요청으로 오히려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접견도 김성태 체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다. 김성태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무슨 회유냐.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화영의 친분으로 이화영의 요청으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전관 출신 변호사라는 A 변호사도 이화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술판을 벌여서 나를 회유하려 했었다라고 주장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날짜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술 마셨다라는 진술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엔 수원지검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서 나를 회유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목된 그 변호사도 수원지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팩트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갈수록 이제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때를 위해 제가 질문을 아껴놨습니다. 수원지검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회유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성태가 회유하려고 했다가 이제 전관 변호사니까 검찰에서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은 전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관 변호사 와가지고 뭐 또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계를 불어라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어떻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접견했다는 겁니다. 누구 요청으로? 그건 이화영 측의 요청으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말과.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누굴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좀 선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선임을 하고 싶어서 나 그 변호사 한번 만나야 해달라 해서 이제 만났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소개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친분이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오히려 접견된 거다. 아니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전직 고위직 검사 출신이었던 변호사를 붙여줬다는 것이 되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선임하도록 알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요?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검사가 이런 행위하면요.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징계받기도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돼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 내가 잘 아는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그 한번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전에 검사나 판사들이 문제됐던 게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동생,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친척이 법조인이니까 전화하죠. 나 이런 걸로 수사받고 있는데 좋은 변호사 없어요? 그러면 이거 소개시켜주면 안 되는데 뭐 내 동기 누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식은 해요. 근데 수사검사가.
아니 그러니까 수사 담당 검사 때는 그게 못하죠. 옛날에도 담당 검사 때는 못했다. 네, 전혀 관계없는 친인척이랄지 지인 검사한테 똑똑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소개시켜주면 이것도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은 수사 검사가 정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사 검사가 더군다나 정치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고 야 그 변호사 선임해라.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야 뭐 다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줬다고 좀 말 좀 해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파장일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또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한 27일간 뭐 출정 기록을 보여달라,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약간 막장 드라마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에 따르면 김광삼 변호사님 수원지검에 계셨잖아요. 수원지검이 술판도 버리고 연어회 연어 덮밥도 사다 나르고 전관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회유도 하고 다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쭉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변호사들 쭉 보니까 거의 다가 정치의 성향의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경기도 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게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6월 7일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돼 있습니다. 이제 곧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인데 아마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적 뭐 그런 변호사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짐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올 것을 대비해서 방어책으로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건 검찰의 회유와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막 계속 가는 거죠. 뭐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뭐 거울 뒤에 뭐 CCTV 이 몰래카메라 설치했다는 얘기 똑같거든요. 막 가면서 계속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중에 팩트 틀린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창고에서 진술 녹화실로 술판 장소를 바꾼 것은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진술 녹화실의 창문이 아주 작아서 교도관들이 그 밖에서 시야가 확보 안 됐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1m 70.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팩트 틀린 거에 대해서는 여타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민주당에서 다른 반박이 없던데 이거 뭐 아니면 말고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이제 핵심은 본인이 맨 처음에는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였다가 한번 이제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진술 번복의 이유가 본인은 이제 검찰 측이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의 방식으로 뭐 연어도 나오고 술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관 변호사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화영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테일에서 약간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 시점, 뭐 장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서 세미나실, 뭐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뭐 녹화실 이렇게 조금 바뀌는데 그거는 약간 디테일한 문제고 결국에 핵심에는 본인의 진술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측의 회유와 압박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나왔던 뭐 이런 팩트가 달린 부분은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조금 뭐 좀 해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명이 필요하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예. 해명이 필요한데 결국 본질은 뭐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분들 설명이 좀 바뀐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근거로 디테일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이 틀리니까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앞뒤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뭐 이제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이 약간 이제 진술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약간은 조금씩 조금 훼손되고 있잖아요. 훼손되고 있다. 그건 사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뭔가 새로운 이제 뭐 좀 팩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이제 좀 대응이 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처럼 일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이제 뭐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까지 꾸려서 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음주 관련 주장이 이른바 술판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이 술판, 이재명 대표도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 검찰의 술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술판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나 민주당에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검찰에게 술판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그러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응분에 책임져야 한다. 이화영 측은 음주 관련 허위 주장하다.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정말 술잔치 술판 벌인 거 맞아? 그 주장이 사실이야?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 여러 차례 좀 말이 바뀌고 있고요. 별다른 추가적인 반박을 못하고 있다. 여선홍 전 행정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주장을 또 얹힌 셈인데 전관을 동원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변호사셔서 수사검사가 전관, 수원지검 출신의 이든 아니면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소개시켜 붙여줘서 불어라고 회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변호사님 잘 아시죠?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술을 마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디테일한 부분의 기억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영상 녹화실의 창문의 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성을 문제를 삼지만 적어도 검찰이 최초 전면 부인했는데 최근에 이제 술판이 있었느냐로 지금 논란을 집중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연어는 또 먹은 적이 있다고 검찰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점도 틀리고 뭐 검찰이 결재해서 먹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면의 부분적인 부분의 어떤 진실관계가 서로 다 얽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영상 녹화실의 그 정도 창문 크기에 종이컵에 뭔가를 따라 마셨다고 하면 입회한 교도관들이 밖에서 봤을 때 모노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월 4일 공판정에서 했던 진술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 먹었다고 한 진술은 아니 그건 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동석한 쌍방울 측 인사들이 술을 좀 마셨다는 거고요.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서 몇 가지 왔다 갔다 한 진술만으로 검찰이 저렇게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전관 변호사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구치소에서 접견한 적이 있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소개로 이화영 부지사 측의 요구에 의해서만 선임해보려고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몇 가지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이전인지 그 이후에도 수원지검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출정 기록이나 이런 걸 맞춰보면 될 것이고요. 회유했다는 내용이 또 일관되고 구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 실제 진술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네. 만남 횟수라든가 만남 시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원지검이 그냥 무조건 아니다, 허위사실이다라고 뭐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출정 기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란 분이 검찰청에 왔던 날 출입 기록 이런 부분 확인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몇 차례 그냥 네. 부지사 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가
실제 선임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허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진실 공방이 일었을 때 팩트에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저는 누구 편 들지 않고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좀 답답한 게 지금 출정 기록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서 답답한 거 첫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마셨다라고 특정한 날짜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셋 중 하루이며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주장했다가 4월 22일 변호인 입장문에선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대신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 기록을 다 공개하라.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특정하지도 않은 날짜에 출정 기록까지 공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뭘까라는 답답함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 마셨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아니 언제 이화영이 술 마셨다고 얘기했냐 그러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공개한 입장을 보면 이화영이 4월 4일 법정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화영 피고인이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을 마셨고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술 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왔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육성으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작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니 가운데 있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금의 디테일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본질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다른 기자 출신인 박성규 대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만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형도 좀 답답하십니까? 저 답답하죠. 답답하고 저 이게 또 답답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화영 씨 진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나 변호사도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망해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사람들도 야 이제 그만해라 됐다 우리 알아들었으니까 재판 곧 있으니까 재판부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마 우리 뜻 전달됐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 말리는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갈수록 점입가경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재판에서 증언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관성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소가 일관성이 돼야 되고 일관성의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세 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얘기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장소, 내용들이 다 부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걸 또 들고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툭툭 던져보는 느낌. 그러면서 검찰이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일괄 자료를 다 공개해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민주당 대책반이라는 데서 이게 사실은 온당한 얘기입니까? 그걸 봐야 한다면 재판부가 봐야 하겠고 이제 판결이 한 달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감안해서 판단하겠죠. 믿어줘야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 믿어줘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어질까요? 뭐 하나밖에 이유가 없겠죠. 사법부가 행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 결론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 안간 힘을 다하는 것이죠. 회유와 협박이라는 것도 회유와 협박의 기본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이 욕심 아니겠어요? 이것까지도 사법부에 맡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논란의 와중에 사법부에 정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권은 이미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기들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상태에 가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 상태예요. 그리고 언론도 사실은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보고자 하는 관점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중심 잡아주는 게 저는 사법부밖에 없다고 믿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돼서 사법부가 판단 내리는 것을 저는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가 여기까지 와 있는 원인 제가 하나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짚을게요. 사법부가 잘못이라고 안 할게요. 사법부가 판단을 함으로써 지금 정치 현실이 아주 복잡해진 게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것을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을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소극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김명수 대법관이 주재하는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허용해 줌으로써 지금의 이제 또 여야가 또 첨예하게 또 예. 의견이 있는 부분이라 사법부 얘기를 드리겠어요. 예.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조국 지금 혁신당 지난번에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지만 구속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오늘의 이 정치 상황이 빚어졌어요. 범법자들이 국회에 다 들어와서 네.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는 사법부에서 정말 역할을 좀 무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자, 사법부가 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앞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무죄건 같은 경우는 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여야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박성규 전 차관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 건 얘기만 좀 할게요. 하나 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했는데 숨겨진 CCTV가 있다라면서 거울 뒤에 상시 녹화용 이 CCTV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숨겨진 CCTV 공방,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제보에 의하면 1315엔 CCTV가 2대 있다. 여기가 고기죠. 진술 녹화실. 상시 녹화용은 모서리 거울 뒤에 숨겨져 있다. 라며 연어 음주 영상 복원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CCTV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영상 복원 가능 여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저거 CCTV 아니다. 상반신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냥 진술 녹화실에 있는 카메라다. 조사받는 사람이 녹화에 동의한 후 조사가 진행될 때 정상적으로 녹화 진행하는 카메라다는 겁니다. 상시 녹화, 숨져 있는 CCTV 이런 식의 호도는 적절치 않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대문짝만한 저 창문으로 교도관들은 저 안에서 벌어지는 일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대로 유리창이 작아서 시야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은 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문제는 저기에 CCTV가 숨겨져 있어서 저기에 아마 녹화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건 검찰 주장은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했을 때 정상적인 촬영을 하는 장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은밀한 CCTV냐 아니면 정상적인 촬영 장비냐의 관건일 텐데요. 수원지검 출신 김 검사. 아니 근데 저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녹화실은 영상 녹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기에다 왜 숨겨놓은 CCTV를 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다 설치돼 있고 조작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곳이 은밀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안 된 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몰래 해서 몰래 찍었다 할 수 있겠는데, 저기는 영상 녹화실이기 때문에 CCTV를 몰래 찍을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영화에서 보니까요. 예. 이 유리나 거울, 창문 뒤에 조사받는 조사자는 안 보이지만 누군가 다 보고 있던데요. 아니 드라마나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서 회유하는 장면을 그럼 저기서 왜 찍는 거예요? 저 말까지 왜 이 얘기를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게 한 개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날짜 특정했다가 검찰이 들여대면 또 날짜 바꾸고, 또 날짜 바꾸고, 장소 바꾸고, 말 바꾸고, 술 먹었다 안 먹었다 말 바꾸고, 그러다 이제 결과적으로 뭘 들이대면 검찰에서 계속 그게 아닌 증거를 확실히 들이대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날짜는 특정하지 않겠다. 아니 회유를 했는데 왜 그 회유된 날짜를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하지 왜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5월 1일부터 27일간 출정기를 공개하라. 왜 공개하라고 했어요? 출정기를 공개하면 거기에서 틈새를 좀 봐서 뭔가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걸 제기를 해서 우리 시장이 좀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7일 거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이렇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부합되는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가 진실이고 뭐 사실이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항상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진술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매일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은요, 다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체적인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게 허위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고 검찰이 뭘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예요? 정관 변호사 한번 예를 들까요? 예. 정관 변호사가 요청해서 한번 다녀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뭘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변호사가 아니 검찰을 소개한 게 아니고 이화영 측에서 요구해서 나는 접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검찰이 우리가 소개 안 했어. 소개 안 했던 증거를 뭘 대하는 거예요? 이미 됐잖아요. 이화영 전 변호사 요청을 했고 김성태가 체포하기 전에 전관 변호사가 다녀갔다. 예. 이 얘기했는데 다녀갔으니까 회유했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결핍력이 있고 아니면 내가 변호사가 주장한다면 그 변호사는 실무적인 것도 모르고 저는 그런 변호사라고 봐요. 김광삼 전 수원지검 검사 출신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원지검 위법 사실이 판단되면 검사들 탄핵소추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검에 탄핵소추까지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입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국기문란이고 검사 탄핵소추도 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이 검사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할 만한 거냐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님? 근데 약간 진실 공방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이화영 부지사 측의 약간 진술이나 팩트가 약간 좀 사실과 계속 다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그 CCTV 이야기도 계속 이제 검찰 측에서도 완벽하게 0% 뭔가 의혹을 다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검찰 측도 수원지검에서 연어 먹은 건 맞다 이거예요.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대책반을 꾸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찰 측에서 충분하게 해명이나 의혹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핫쌈 첫 번째 주인공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16일 배현진 의원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 찾아가 난동을 부린 최모 씨 50대 남성. 배현진 의원과 나는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배현진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귀가 조치 이후에도 SNS에 배현진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최모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요. 체포 후 검찰 송치됐고요. 50대 남성 최모 씨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좀 죄질이 안 좋은데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다가 일종의 스토킹 범죄, 괴롭힘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통상적인 스토킹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배현진 의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성적 허위사실 이런 부분이 유포되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또 배현진 의원 얼마 전에 또 테러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공개된 활동을 하는 정치인에게는 늘 이런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실제 했다는 부분에서 배현진 의원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할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수사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수사당국에서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이미 이 범죄가 진행된 후에 이제 구속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 사건도 있고 가슴을 쓸어 내렸을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후에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스토킹 내지 허위사실 공표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난감한 일을 최근에 2번이나 연속 겪게 된 겁니다.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배현진 의원 측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스토킹 범죄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건 자체는요, 저 스토킹 범 자체가 어떤 정신적인 좀 프로블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혼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약혼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망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당신과 나는 약혼했는데 왜 나의 어떤 뭐 구혼이랄지 아니면 나의 제의랄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전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저렇게 막 괴롭히면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했어요. 따로 협박이랄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태양에 관해서 지금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처음에 딱 시작되면 잠정 조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뭐 유명인 정치인이랄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예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남녀 관계랄지 그런 교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게 이제 더 발전해서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결국 강력범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법원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정도의 사안이면은 사실은 저건 굉장히 중대범죄로 볼 수 있고 아마 법원에서도 판결을 선고할 때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겁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남국 의원인데요. 위성 정당들이 모 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은 결국 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 때 왜 탈당했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복당이 오늘 논란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문제. 민주당에서 여선호 행정관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 소위 코인 팔적의 이름을 올리셨던가요? 안 올리셨던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 그 상임위나 회기 시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직장인으로 따지면 업무 시간에 한 것은 문제지만 코인 자체를 거래하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사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뭐 코인 뭐 그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막 뭐 제명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이 코인 팔적이었구나. 네. 그렇구나. 네. 성치훈이 코인 팔적. 네. 네. 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정치 활동은 사실상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랑 민주당이랑 자연스럽게 합당이 결정돼서 뭐 당원으로서는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뭐 이 정확히 이제 당원 당규를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했기 때문에 합당의 당원들이 이제 합쳐지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복당 수순으로 봐도 된다. 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논란인 이유는 박성규 전 대변인님.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자체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의 이른바 징계적 성격을 가진 대표의 진상조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걸 회피할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누구보다 가까운 인사인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탈당을 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성실한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이했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위성정당에 합류했다가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복당, 문제없는 복당으로 봐도 되는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앵커 말씀하신 게 꼼수 복당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행 법상으로 뭐 합당이 되게 되면은 양쪽에 속해 있는 당원들은 다 합해지는 것이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겠죠? 방법이 없는데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당에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피할 길을 줬다가 잠깐 비난을 피했다가 그 비난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게 하는 이 우리 정치의 반복된 잘못된 행태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정치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김남국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 뭐 아직까지 남아있죠. 여러 가지 기행으로 국민들에게 머릿속에 굉장히 좀 각인이 돼 있잖아요. 저는 김남국 의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독립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맡게 될 때 국민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국민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아쉬운 사람 별로 없죠. 김남국 의원 하면은 지금 저 따라붙는 얘기가 무슨 뭐 이모니 논문 관련해가지고 뭐 코인이니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만 다 돌잖아요. 그리고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 행정과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코인을 누가 나무라겠어요. 지금 IT 시대에 있어서 코인은 새로운 재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고 재산 등록도 이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 시간에 국민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중요한 상임위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정치의 수준, 국회의원의 수준이 형편없이 저렇게까지 낮아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해서 저런 문제들 또 저런 의원들을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은 좀 불러일으켰다. 그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은 21대 의원으로서 공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의 다른 의견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 국회의원직을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뗐기 때문에 이른바 대가를 좀 치른 건 아니냐. 그래서 꼼수 복당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제대로 된 징계나 진상조사도 없이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이렇게 복당하는 건 꼼수의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배 의원 때 이게 이제 위장 탈당이냐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뭐 공방이 있었어요.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 아니다, 꼼수 복당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고 여당에선 이게 위장 탈당, 꼼수 복당이 아니면 뭐가 더 위장 탈당이냐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률가 두 분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 복당은 꼼수다 아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절차적인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꼼수 복당이라 할 수는 없죠. 기획 탈복당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이라는 당에 현역 의원을 맞추기 위해서 입당을 했고 당대당 합당을 하면 당연히 이제 당원 자격이 얻어지는 거죠. 물론 실제 복당을 하려고 했으면 민주당의 복당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당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절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복당처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 상황까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고소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당에서 이후에 뭐 어떤 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 이렇게 온 어떤 이렇게 기획되고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획 부동산도 아니고 이게 기획 복탈당은 아니기 때문에 꼼수로 볼 수는 없다. 수원지검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은요. 전형적인 기획이죠. 기획이다. 왜 기획이 아니에요? 네. 유성정당 들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유성정당하고 민주당하고는 합당하는 건 거의 100%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으로 우리가 그 주식 관련해서 직상장이 있고 우회상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직상장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회상장인데
이게 꼼수 탈당이고 이게 쓰리쿠션 탈당 복당이거든요. 쓰리쿠션 복당. 쓰리쿠션 복당은 뭡니까? 그렇죠. 아니 바로 복당시키면 탈당의 훼손이 없고 징계도 않고 그때 제명까지 거의 갔잖아요. 근데 민주당 측 관련된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제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제명돼 버렸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복당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성정당에 당원으로서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예상돼 있는 것은 합당 아닙니까? 그 합당 그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획을 해서 자연스럽게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민주당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뭐 이걸 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만약에 기획이 아니고 쓰리쿠션 복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합당할 때 김남국 너는 탈당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민주당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이 들어올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쪽에 입당을 시켰는데 뭐 당연히 뭐 이것은 뭐 복당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혜택을 많이 준 거죠. 이런 관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김남국을 버릴 수 있겠어요? 자,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선 행정관님 당시에 이제 코인 팔적 돌직구쇼의 코인 팔적 중 이적이 출연하고 있어서 네. 박성민 전 최고와 성춘 부장 다 잘 친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때 김남국 사태에 이 청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그 작년 5월 기자회견 내용 제가 읽어드리니까요. 국민은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한다. 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라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한 당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탈당한 부분이요. 민주당의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이 이른바 남국 팔적 청년 정치인들은 당의 도덕성이 훼손됐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복당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뭔가라고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말고는 사실 당의 대처를 보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뭐 정치적인 부적절성 있잖아요. 뭐 상임위 시간에 한 거. 근데 그때는 그거랑 같이 이거 뭐 그 코인 업체와 막 위법 불법적인 뭔가 그 뭐 이해 충돌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을 세게 받은 거였는데 지금 제가 얼핏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김남국 의원이 기소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법 불법적인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그냥 그 상임위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딴짓한 걸로 이게 국회의원 제명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 상황에도 김남국 의원이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거 관련해서 뭐 법적인 판단도 아직 받지도 아니했는데 뭐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현역 의원도 이제 아니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는 것까지 막는 거는 뭐가 크게 이제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불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기소된 건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불출마 판단 자체로 뭔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진 거다. 그 상임위 때 코인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거다라는 의견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 의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 복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돼 있고 또 법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완결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 가서 복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달 21일 발언인데 지난달 21일 발언과 어제 윤영덕 의원 발언이 좀 많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난달 21일이면 선거 전이죠. 예. 예, 선거 전에 했던 발언과 선거 이후에 발언이 다른 거는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니까. 그때는 민주당 복당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예.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복당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군요. 예, 그때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때 복당 문제가 제기되면은 오히려 간표인이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제 한 달 채 이제 조금 더 남았네요. 5월 30일부터니까 조금 더 남아 있는 21대 국회 김남국 의원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당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의원으로 징계 상태에 있는 당에서
거의 제명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의원이 다시 아무런 절차 없이 저렇게 합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도 그건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21대 국회의원 생활이 김남국 의원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김남국 이름만 치면 코인 나올 거고 이모 나올 거고 온갖 안 좋은 것들 나올 거고 아마 저 상황에서 정치권의 복귀가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복당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본인이 원래 소속당으로 들어가서 의원의 임기를 마치거나 안 마치건 간에 본인이 부끄러워해야죠. 왜? 철험회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선언을 하고 그런 모임 만들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4년 동안 근데 들어가서 뭘 했는가?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기 말을 맞는 김남국 의원은 한번 본인을 조용히 돌아보는 기회를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끔찍한 살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살인범의 신상을 검찰이 첫 강제 공개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고요. 어머니를 전치 10주에 빠지게 한 중상을 입힌 용의자. 어제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첫 사례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강제 공개입니다. 김레아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굉장히 끔찍한 범행이고요. 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첫 사례예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머그샷을 공개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얼굴, 그 현재 얼굴이 공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효과랄지 형벌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마치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오래된 사진들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머그샷 공개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한 5년 전 찍혔다랄지 10년 전 찍혔다 하니까 현재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공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친의 어머니까지 지금 중태를 입혔다. 이거 상당한 강력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상을 입혔다, 어머니를. 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면 나는 너를 살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여자친구가 저 김래알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던 본인의 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짐을 찾으러 가는데 평소 때도 그렇게 폭행과 협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여러 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어머니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오피스를 방문을 하자 저렇게 살해를 하고 또 어머니까지 폭행을 가해서 전치 10주니까 어디 골절이 되고 굉장히 엄청난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특히 남자 측에서 대부분 저렇게 강력 범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너를 살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설마가 저렇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찰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어떤 보호 장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하는데
뭐 사례가 말로만 하겠지 하고 갔다가 이제 저는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야, 사실 이 조기현 변호사님 그간 우리 국내에서는 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사법당국 같은 경우는 뭐 강력범죄자라고 생각됐을 때는 거침없이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군요. 이번이 지금 첫 사례고. 그렇습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과거에 신상 정보에 관한 법이 있기는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제도는 있는데 이 머그샷을 강제적으로 촬영한다거나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상 정보 공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제 촬영을 허용했고 최근 30일 이내 촬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있었고요. 대상 범죄도 확대를 했고요. 또 피의자나 피고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첫 사례이긴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헤어진 교제하던 남녀 사이에서 이 남성이 하는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 관련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스토킹 범죄에서 또 이어지는 강력 범죄도 있고요. 이런 범죄들은 어떤 특정 유형 강력 범죄 중에도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력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피해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제도는 이 문제가 있어서 법으로 다시 만들어졌고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1월인데 4월이면 3개월 만에 첫 사례이긴 합니다. 뭐 이만한 강력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성주 차관님. 제가 이 얘기는 좀 한마디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가는 거 뭐 당연한 시대 방향이죠. 근데 범죄와 관련돼서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모순점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경우보다 피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피해자들이 당연한 권리, 피해자들의 인권이 지금 짓밟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그샷 공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이걸 좀 위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색하고 피의자들 인권만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인권주의 또는 어설픈 인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피의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인권이고 그 중대 범죄의 범인에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 그 스토커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스토커들의 경우는 한 사람만 스토킹하는 경우 드뭅니다. 그 사람의 스토킹이 다른 데로 이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불행한 결말로 나타난 것이 치명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피의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업 의사는 사절이다라는 어느 식당의 방침, 의료계와 의사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의사들의 파업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일반 국민 일각에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 공개합니다. 파업 의사 사절, 어느 식당의 외침 논란입니다. 한 식당의 SNS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잠정적으로 당분간 의료 파업에 동참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은 모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불이익 또한 제가 감수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 식당 주인분께서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제때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살 수 있는 국민조차 사망하는 몇 가지 최근 사례를 보면서 이분은 과연 이런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사지로 내몰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진의 행태가 적절하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본인만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식당에 의료 관계자는 출입 금지다. 그런데 의사로 보이는 댓글들은 뭐 의료계 이 식당 주인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식당 주인의 선택을 찬성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환자 생명 담보로 쟁취하려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미슐린 인증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랬는데요. 의사는 진료 거부 못하는데 손님 가려받을 수 있다니 부럽다라는 이 비꼬는 글이 달리기도 하고, 파업 의사 출입 금지시킨 훌륭한 식당, 별점 테러받고 있어 안타깝다라는 동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는데, 자, 이런 글을 올렸군요.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당했는데 식당에서 출입 금지당했다. 식당은 사람을 가려받아도 문제없지만 병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은 이제 좀 불편한 심경을 밝힌 건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사실 의사분들에게 고유의 면허가 발급되는 건 의사는 사람을 가려받지 말라라는 공공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의사 면허가 발급되고 굉장히 고가의 연봉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식당에서도 손님을 가려봤으면 안 되겠지만 굳이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이 의사는 환자를 가려받지 못하는데 식당 가려봐도 되냐라고 글을 올려서 하는 말인데, 식당에는 사실은 의사와 같은 그런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런 의무의 규칙은 없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과연 이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의료법 관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문제는 한번 우리 공공의 토론회장에서 토론해 볼 만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려운 문제다 봐요. 특히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지 매출이야지 수익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를 들어 이제 정치 선거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 식당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그러면 민주당 조사 안 오거든요. 민주당 후보 지지면 국민의힘 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랄지 식당을 하는 분들은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라도 애매모호한 그러한 자세를 견지를 하죠. 네네. 식당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물론 뭐 국민의 많은 분들은 이제 찬성을 하는 측이 있지만, 또 찬성하는 분들도 빨리 이게 종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의대 증원은 찬성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저런 어떤 내용을 걸었을 때 과연 식당에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환자의 위험성이랄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걸 못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의 신념은 적어도 의사는 경제적 이득이나 소득도 중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랄지 그런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저런 걸 뭐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은 뭐 별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했을 때 의사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측도 있고 아니면 찬성하는 측도 있겠지만, 뭐 오히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신선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좀 일으킨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호 행정관님이요.
네, 이제 이 식당 주인분이요, 그러니까 피해자예요. 의료 공백의 피해자라서 본인의 이제 가족이 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이제 뭐 진료를 못 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국민적인 대다수의 생각은 뭐 저는 의료계획에 약간 동참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그냥 의료계획이 장기화되면서 이거 정부가 좀 틀렸다 약간 이런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번을 계기로 의료계에서 한번 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요 서울대병원의 소아투석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전원 사직서를 쓰면서 더 이상 서울대병원에서 소아투석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맞물립니다. 함께 보시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서울대병원의 소아신장분과 교수님 두 분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요, 전국의 어린아이 중에서 투석이 필요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서울대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요. 국내 유일 소아 전용 투석실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교수님 두 분이 사직을 한다. 사직 안내문,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 보내줄 테니 병원을 결정해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벌써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두 분은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두 분만 믿고 서울대병원의 이 소아투석실을 믿고 전국에서 진료를 대기 중인 투석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 환자들과 이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은 어떡할까요? 그냥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한테 간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 아빠 입장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의대 교수님들도요, 이 전공의들이 후룩 나가버리면서 그 전공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거의 지금 몸을 갈아넣고 있어요, 의대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비인기 진료과라고 하고요. 의료 수가도 제대로 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현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두 분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어린아이 환자들만 생각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관두시면. 저 최근에 들은 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지금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저건 왜 가슴 아픈 소식이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 소아 신장 환자들에게 다 이어질 소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이들의 입장은 그렇고 또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투석하는 환자들은 한 번만 걸러도 또는 한 번만 시간이 늦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비슷한 기사를 오늘 신문에서 한 건 또 읽었어요. 이 부분 얘기를 하셨다고요. 췌장암 환자 환우회 부대표라고 하는 분이 어저께 말씀하신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전에는 암이 4기 이상이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진료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환자들 전부 호스피스 병동으로 안내를 하고 있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안내한다는 거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는 그런 표시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식당에서 그 주인이 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쓴 글 한 번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이렇게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네, 시간은 저희가 지나가지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의료 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촌과학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경우에 신속한 처지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생명의 존엄 앞에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념이나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60초 광고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